관 뚜껑을 여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옥분이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관 안쪽을 핥히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으니까요. 손톱은 모두 뜯겨나가 있었고 10손가락 끝에서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져 피가 흘러내렸고 얼굴은 흙먼지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살려줘. 그 희미한 신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얼어붙었고 무덤가에 서 있던 최선비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사흘 전 그는 분명 아내를 땅속에 묻었습니다. 산채로 관 안쪽은 온통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고 나무 조각이 손톱 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살려고 했는지 그 흔적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관 속 옥분이를 보며 이를 악물었고 마을 사람들은 최선비를 향해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 마을에는 아무도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 조선 야담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부 조강지처를 벌인 비정한 욕망.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골짜기를 따라 초가집 몇 채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 옥분이라는 안악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옥분이를 보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복받을 사람이네. 저렇게 마음씨 고운 사람이 어디 있겠소? 옥분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길어 나르고 밭에 나가 김을 메고 해가 지면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허리는 늘 구부정했지만 얼굴만큼은 늘 환했습니다. 옥분이의 남편은 최선비라는 사람으로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안다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게 없었고 반일도 장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비는 날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사서삼경을 읽었고 한양에 과거 보러 가겠다며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이번 과거에서 급제하면 우리도 한양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소. 조금만 참으시오. 옥분이는 남편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삭바느질을 하며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도 옥분이는 남편이 언젠가 급제해서 자신에게 비단옷을 입혀줄 거라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 참 불쌍하네. 남편은 일도 안 하고 글만 읽는데 그래도 옥분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살지 않소? 저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던 어느 봄날 최선비가 옥분이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한양에 과거 보러 가려 하오. 노자돈을 좀 마련해 주시오. 옥분이는 그간 모아둔 돈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손에 쥐어진 돈은 옥분이가 몇 달 동안 밤을 새워 바느질한 대가였지만 옥분이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번엔 꼭 급제하고 오시게요. 그럼 우리도 한양 가서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비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리시오. 금이 환양하는 날 비단옷 입혀드리리다. 옥분이는 남편이 떠나는 날 손수 지은 버선을 챙겨주고 보따리 안에 마른 나물과 떡까지 넣어주었습니다. 길 조심하시고 몸 성히 다녀오세요. 최선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게에 보따리를 지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옥분이는 남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옥분이는 남편 없는 빈집을 지키며 날마다 대문 앞에 나가 길을 바라보았지만 최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또 낙방했나 보오. 벌써 3번째 아니오? 글쎄, 급제는 하겠소. 저렇게 일도 안 하고 글만 읽는데. 3달째 되던 어느 날 옥분이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마을 안악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한양에 부잣집 과부가 많다던데 선비들 후원해 준다더라. 아이고, 그런 여자 만나면 조강지처 따위는 버리고 싶겠지. 옥분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분명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거야. 하지만 옥분이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3달 반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최선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옥분이는 기뻐하며 남편을 맞이했지만 최선비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얼굴이 왜 그리 굳어 있소이까? 혹시 또 낙방하셨습니까? 옥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최선비는 대답 대신 방으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옥분이는 남편을 위해 저녁상을 차렸지만 최선비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계속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남편의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중얼거림을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 여자가 있는 한 내가 한양에서 떳떳하게 살 수 없다. 옥분이는 불안한 마음에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지만 최선비는 촛불을 끄고 이미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최선비는 여전히 말수가 없었고 밤마다 혼자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옥분이는 남편이 낙방해서 상심한 거라 생각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남편을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선비가 갑자기 옥분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간 고생이 많았소. 내가 한양에서 좋은 약재를 구해왔으니 이걸 다려 먹으면 기운이 날 것이오. 옥분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배려에 감격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귀한 약재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당신이 그간 얼마나 고생했소.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도 아프다 하지 않았소. 이 약을 먹으면 몸이 한결 나아질 것이오. 최선비는 옥분이 앞에서 직접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관을 아궁이에 올려놓고 약재를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쓴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옥분이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챙기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우리 남편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괜히 걱정했나 보다. 하지만 옥분이는 몰랐습니다. 그 약탕관 안에 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약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은 듯 마비시키는 독초라는 사실을. 최선비는 한양에서 과거에 낙방한 뒤 우연히 부잣집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과부는 남편이 남긴 재산이 어마어마했고 한양에서 제법 큰 기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최선비를 보더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 글 실력이 대단하시다던데 저희 집에서 후원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선비는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후원이라 함은 제가 뒷바라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선비님 같은 분이 저희 집에 계시면 저도 든든하겠습니다. 최선비는 그 말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가난한 조강지처 대신 재력 있는 과부와 함께 한양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완전히 흔들린 것입니다. 과부는 최선비에게 비단옷을 입혀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최선비는 그 화려한 생활에 취해 옥분이의 얼굴조차 떠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살아있는 한 과부와 재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최선비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선비님, 조강지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함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비는 그 말에 끔찍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최선비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 약초를 사용하면 사람이 죽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마비될 뿐입니다. 서둘러 묻으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최선비는 그 보따리를 받아들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식었으니 드시오. 최선비가 약그릇을 옥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옥분이는 남편의 정성이 담긴 약이라 생각하며 그릇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옥분이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참 쓰네요, 서방님. 하지만 좋은 약이니 참고 마시겠습니다.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이요. 최선비는 옥분이가 약을 다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옥분이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저 숨이 안 쉬어집니다. 옥분이는 바닥을 굴렀고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선비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옥분이가 손을 뻗어 도와달라 애원해도 최선비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옥분이는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최선비는 옥분이의 맥을 짚어보고 숨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숨도 거의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최선비는 낮게 중얼거리며 옥분이의 시신을 이불로 덮었습니다. 2부 의문의 급사 그리고 수상한 장례식. 이튿날 새벽 마을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옥분이가 갑자기 죽었다네. 최선비의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최선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낙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옥분이가 죽었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인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당장 가봐야겠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최선빈의 집으로 몰려들었지만 최선빈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돌까 두렵소. 가까이 오지 마시오. 최선비는 문 밖에서 외쳤고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전염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옥분이가 무슨 병에 걸렸단 말이오? 최선비는 문틈 사이로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소. 혹시 모를 병이 옮을까 두려워 아무도 들릴 수 없소.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여인들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소?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다니. 그러게 말이오. 어제까지만 해도 바느질하며 콧노래를 부르던 사람인데. 최선비가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소? 조문도 못 오게 하고. 전염병이라면서 왜 본인은 멀쩡한 거요? 함께 살았으면 본인도 옮았어야 하는 거 아니오? 소문은 빠르게 퍼졌지만 그 누구도 감히 최선비에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말에 모두가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옥분이와 가까웠던 아낙 하나가 대문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옥분이, 내가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소. 문 좀 열어주시오. 하지만 최선비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까지 병에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고 집으로 돌아가며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비는 그날 저녁 서둘러 옥분이를 입관했습니다. 관을 준비하고 옥분이의 몸을 닦아 옷을 갈아입힌 뒤 관 안에 넣었습니다. 관 뚜껑을 닫으며 최선비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오. 당신은 여기서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오. 나는 한양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이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최선비는 인부 2명을 불러 뒷산에 무덤을 파괴했습니다. 서두르시오. 해 뜨기 전에 끝내야 하오. 전염병이니 빨리 묻어야 하오. 인부들은 이상하다는 듯 서로 눈짓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장례는 처음 보는구만. 그러게. 보통은 3일장을 치르는데 하루 만에 묻다니. 하지만 돈을 받았기에 인부들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고 흙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선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면 되는구나. 부잣집 과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마을 어귀에 낯선 나그네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삿갓을 쓰고 거렁뱅이처럼 남은 옷을 걸친 그 나그네는 최선빈의 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나그네는 무덤가에서 인부들이 흙을 덮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구나. 상갓집에서 곡소리 대신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다니. 나그네는 최선비가 무덤을 덮으며 작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나그네는 주막에 들어가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켰습니다. 주막 주인이 막걸리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나그네님, 어디서 오셨소? 이곳저곳 떠돌다 왔소. 그런데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소? 아침부터 곡소리가 들리던데. 주막 주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최선빈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묻었다고 하니 참 이상한 일이지요. 하루 만에 묻었다고? 나그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돌까 두렵다며 조문도 못 오게 하고 서둘러 묻었다 하더군요. 나그네는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선비라는 사람, 원래 아내를 아끼는 사람이었소? 주막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아내 덕에 먹고 살면서 과거 공부만 하던 사람인데 아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옥분이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지요. 허면 아내가 죽었는데 왜 이리 서둘러 묻었겠소? 주막 주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그네는 천천히 술잔을 비우며
창밖으로 보이는 뒷산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무꾼 한 명이 뒷산을 지나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꾼은 늦게까지 나무를 하다가 어두워진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무덤 근처를 지나는데 땅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달라. 나무꾼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귀신이다. 나무꾼은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무꾼은 주막으로 달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뒷산 무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가. 주막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귀신이 나온 게 아니겠소? 아니면 옥분이가 억울해서 원혼이 된 게 아닐까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착한 사람을 이리 일찍 데려가시다니. 나그네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귀신이 아니요. 산 사람이요. 주막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나그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이미 묻힌 사람인데. 묻힌 것과 죽은 것은 다른 일이요. 당장 관아로 가봐야겠소. 나그네는 삿갓을 고쳐 쓰고 관아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의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렁뱅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하지만 나무꾼이 들었다는 소리, 혹시 정말로? 마을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3부 무덤가에서 들려온 기이한 소리. 나그네가 관아 앞에 도착하자 문지기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거렁뱅이 주제에 감히 관아에 들어서려 하느냐. 문지기는 나그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또께 급히 아랠 일이 있소.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니 당장 전하시오. 나그네의 단호한 목소리에 문지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가 사또에게 알렸습니다. 사또는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가 문지기의 말을 듣고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습니다. 거렁뱅이가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떠드느냐. 내쫓아라. 하지만 사또,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합니다. 에이, 귀찮게. 그냥 내쫓으라니까. 하지만 나그네는 물러서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또, 이 마을에서 사흘 전 급사한 여인이 있소. 그 여인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미 묻힌 사람을 어찌 살아있다 하느냐. 너 정신이 온전하냐? 뒷산 무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있소. 당장 무덤을 파보아야 하오. 사또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미친놈의 헛소리에 무덤을 파헤치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죽은 사람 무덤을 함부로 파는 것은 불경죄에 해당하느니라. 바로 그때 관아문이 벌컥 열리며 최선비가 들어왔습니다. 최선비는 나그네가 관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사또, 저자는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리는 불순한 자입니다. 당장 옥에 가두어야 마땅합니다. 최선비는 나그네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옳은 말이오. 이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관아 군졸들이 나그네를 향해 다가왔고 나그네는 뒤로 물러서며 천천히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사또 그 전에 이것부터 보시지요. 나그네가 품에서 꺼낸 것은 번쩍이는 마패였습니다. 사또와 최선비는 그 마패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나그네는 삿갓을 벗어던지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관은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 지역을 순찰 중이요. 사또, 당신은 백성의 목숨을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했소? 사또는 바닥에 엎드리며 떨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소인이 어리석어 암행어사 나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사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고 귀찮다며 내쫓았소. 이는 관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니 나중에 따로 처벌하겠소. 그리고 암행어사는 최선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최선비, 당신은 왜 그리 급하게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막으려 하오? 최선비는 말문이 막혔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편히 잠들게 하려면 장례를 제대로 치렀어야지. 왜 조문도 못 오게 막고 서둘러 묻었소? 암행어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선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뒷산으로 가서 무덤을 파헤쳐라. 만약 그 안에 산 사람이 있다면 최선비, 당신은 살인 미수죄로 엄벌에 처할 것이오. 암행어사의 명령에 군졸들이 삽을 들고 뒷산으로 향했고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무덤 근처로 몰려들었습니다. 최선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비틀거리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옥분이가 살아있단 말이오? 아이고, 그럼 산채로 묻혔단 말이오?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소? 무덤 앞에 도착하자 암행어사가 군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팔아. 한치의 지체도 용납하지 않겠다. 군졸들이 삽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선비는 무덤 옆에 서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발. 하지만 최선비의 바람과 달리 흙이 걷히고 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이 보입니다. 군졸 하나가 소리쳤고 사람들은 더욱 숨을 죽였습니다. 관 주변의 흙을 모두 치우자 암행어사가 명령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라. 군졸들이 관 뚜껑을 들어 올리려 하는데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뚜껑 안쪽에서 뭔가 긁힌 자국이 많습니다. 군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암행어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열어라. 군졸들이 힘을 합쳐 관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사부, 땅속에서 돌아온 여인, 드러난 만행. 관 뚜껑이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옥분이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관 안쪽을 핥히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톱은 모두 뜯겨나가 있었고 손가락 끝에서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관 안쪽은 핏자국과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고 나무 조각이 손톱 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건 사람이요? 아직 살아있소? 마을 사람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옥분이가 살아있구나.
암행어사는 즉시 옥분이를 관에서 꺼내 들것에 눕히게 했습니다. 당장 의원을 불러라. 늦으면 안 된다. 옥분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햇빛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던 그녀에게 그 햇빛은 기적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물을 주오. 옥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을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들고 달려와 물을 먹였습니다. 옥분이는 물을 마시며 천천히 정신을 차렸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최선비를 발견했습니다. 최선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아 있었고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최선비를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왜 저한테 이러셨습니까? 그 말에 최선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옥분이 곁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씀하시오. 본관이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소. 옥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주신 약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제 몸을 걱정해서 한양에서 구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먹자마자 숨이 막히고 온몸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고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손을 뻗어 도와달라 애원했지만 옥분이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남편은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제가 바닥을 굴러도 피를 토해도 남편은 한 발짝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분노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악마 같은 놈. 옥분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분명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관에 넣고 뚜껑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도 움직이지 않았고 눈도 뜰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의 말을 들으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땅속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흙이 관 위로 덮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산채로 묶고 있다는 것을. 옥분이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관 뚜껑을 두들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뜯겨나가고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옥분이의 손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빠진 자리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뼈가 보일 정도로 닳아 있었습니다. 최선비,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설명해 보시오. 암행어사가 최선비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최선비는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당신은 아내에게 독약을 먹였소. 그것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죽은 듯 마비시키는 독을 먹였소. 이는 계획적인 범행이요. 암행어사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정말 그런 악독한 짓을 했단 말이요?
암행어사는 최선비의 집을 수색하라고 명령했고 군졸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졸 한 명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사날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독초와 함께 한양의 부잣집 과부가 보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고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선비님, 조강지처 문제만 해결되면 저와 함께 한양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약초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서둘러 일을 마치고 돌아오십시오. 암행어사가 편지 내용을 소리내어 읽자 마을 사람들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 인간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려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오? 조강지처를 산채로 묻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요. 옥분이가 얼마나 남편을 위해 애썼는데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최선비를 향해 돌을 던지려 했고 암행어사가 군졸들에게 명령해 사람들을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시오. 본관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겠소. 암행어사는 최선비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선비, 당신은 조강지처를 배신하고 재물을 탐해 아내를 살해하려 했소. 이는 폐륜이자 살인미수죄에 해당하오. 당장 옥에 가두고 엄한 형벌을 내리겠소. 최선비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암행어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관은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소. 당신 같은 자를 용서할 수 없소. 군졸들이 최선비를 끌고 가려 하자 최선비는 옥분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제발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옥분이는 고개를 돌리며 최선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의원의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를 돌보며 그간의 무심함을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진작 의심했어야 했는데 미안하오. 옥분이, 이제 우리가 돌봐줄 테니 걱정 마시오. 옥분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부, 인과응보, 하늘이 내린 천벌. 최선비는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한양의 부잣집 과부 역시 살인 교사죄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곤장형이 집행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저 악당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마땅한 일이지. 조강지처를 산채로 묻다니. 최선비는 형틀에 묶인 채 곤장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곤장이 엉덩이를 내리칠 때마다 최선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둘, 셋. 100대를 다 맞을 즈음 최선비는 이미 정신을 잃어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선비가 곤장을 맞는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늘의 눈은 속일 수 없구나. 곤장을 맞은 최선비는 거적대기에 실려 유배지로 끌려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유배지로 가던 최선비는 산길을 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날은 맑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벼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벼락에 맞아 최선비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고 시신은 까맣게 타버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리신 것이구나. 아내를 산채로 묻은 죄, 어찌 하늘이 용서하겠소? 인과응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소? 옥분이는 암행어사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손톱이 빠진 자리에는 새 손톱이 돋아났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를 따뜻하게 보살폈고 혼자 사는 옥분이를 위해 밭일도 거들어 주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마을을 떠나기 전 옥분이를 찾아왔습니다. 부인, 이제 건강은 괜찮으시오? 네, 어사나리.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본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앞으로 건강히 사시길 바라오. 암행어사는 옥분이에게 약간의 돈을 주며 앞으로 생활하는데 보태 쓰라고 했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는 뒷산 무덤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무덤이 없었고 흙만 평평하게 고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숨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기도했고 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옥분이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을 위한 바느질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바느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다니. 하늘이 저 사람을 버리지 않은 게 분명하오. 에필로그. 몇 해가 흘렀습니다. 옥분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바느질 장인으로 소문이 났고 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옥분이네 바느질은 정말 정성이 담겨 있다니까. 한 땀 한 땀이 살아있는 것 같다더군. 그녀는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가족처럼 대했고 그녀 역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봄날 옥분이는 마당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고 마당 한쪽에 심은 꽃나무에서는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물가를 지나던 여인이 옥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옥분이 오늘도 바느질하고 있구려. 네, 오늘은 장터에 내다 팔 보자기를 짓고 있답니다. 옥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고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옥분이는 바느질을 마치고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옥분이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저런 일을 겪고도 저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다니. 하늘이 착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네. 옥분이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옥분이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불빛은 마을을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집은 다시 사람 사는 집이 되었구나.
옥분이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야담 서재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